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나라, 미국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어느 데이터 센터 회사가 전기 설비 하나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예상 납품일을 보고 담당자들이 말을 읽습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5년. 지금 주문하면 물건은 5년 뒤에나 도착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5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6학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이 고작 전기 변압기 하나를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챗봇도, AI 반도체 설계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돈도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AI를 실제로 켜는데 필요한 물건들은 정작 미국 땅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요리법은 세상에서 제일 화려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요리를 구워낼 오븐이 주방에 없는 겁니다. 오븐을 주문하면 5년 뒤에 온다니 그 화려한 요리법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게 변압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가스를 영하 160도로 얼려서 실어 나르는 특수 운반선. 그걸 미국 조선소는 사실상 못 만듭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LNG 운반선을 만든 게 1980년이거든요. 40년이 넘도록 단 한 척도 못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들 대체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AI의 머리,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리는 건 미국이 맞아요. 그런데 그 머리에 피를 돌리는 심장과 혈관, 그걸 실제로 깎고, 감고, 용접해서 만들어내는 손은 상당 부분이 한국에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는 이 현상을 두고 한국을 새로운 초강대국이라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도체 하나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전기, 원자로, 배, 그리고 광물까지. AI라는 거대한 몸을 지탱하는 뼈와 근육이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계 1위 미국은 왜 물건을 못 만들게 됐고 한국은 또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됐을까요? 시간을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1990년대 후반 일본 최고의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수석 엔지니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자예요. 25년을 써도 고장 안 나는 반도체, 그걸 만드는 손끝의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월급 명세서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수율을 끌어올려도 회사가 주는 돈은 정해진 호봉표를 벗어나지 않아요. 종신고용이라는 든든한 우산 아래서 대신 여러분의 재능에는 값이 매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조용한 제안 하나가 들어옵니다. 주말에 한국에 다녀오시죠. 이틀만 도와주시면 지금 연봉의 몇 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그 시절 도쿄공항 국제선 청사에는 금요일 밤마다 비슷한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굴지의 반도체 회사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이들은 주말 내내 한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미세 공정 노하우와 수율 관리 비법을 넘겨주고 일요일 밤 비행기로 돌아가 월요일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주말 출퇴근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회사는 내 재능에 값을 안 매기는데 바다 건너에선 그 값을 몇 배로 쳐준다면 비난하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일본 기업들도 뒤늦게 이걸 알아챕니다.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여권을 압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류는 막을 수 있어도 사람 머릿속에 든 지식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금고는 자물쇠로 잠깁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금고에는 자물쇠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넘어간 게 단순한 기술 몇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몸으로 아는 지식,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그 감각이 통째로 현해탄을 건넌 거예요. 한 제국의 심장이 조용히 자리를 옮기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을 빼앗긴 제국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1980년대 반도체 세계에는 절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에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일본이 쥐고 있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이름만 들어도 세계가 긴장하던 회사들이었죠. 이들의 자부심은 품질이었어요. 대형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수십 년 써도 고장나지 않을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불량 없는 비율, 그러니까 수율을 99%까지 끌어올리려고 엔지니어들이 밤을 지새웠죠. 이걸 일본은 장인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1970년대 후반, 정부가 주도한 대형 반도체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이 신화의 출발점이었어요.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세계 최고 품질을 뽑아내는 시스템,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 확 바뀝니다.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 PC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PC는 3년, 길어야 5년 쓰고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런 물건에 25년을 버티는 초고급 반도체를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이 원한 건 적당한 품질의 싼 가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손님은 길거리 붕어빵 하나를 원하는데 주방에선 작고 프랑스 정찬 코스를 내오는 거예요. 맛은 훌륭하죠. 그런데 손님은 그 값도 그 시간도 원하지 않아요. 손님이 등을 돌리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한 일본 반도체 전문가는 훗날 이걸 두고 고성능이니까 반드시 팔린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기술만 좋으면 시장이 알아줄 거라는 믿음. 그게 함정이었던 거죠.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의사 결정 구조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새 투자를 하려면 실무자가 서류를 올리고 과장 도장, 부장 도장, 상무 도장, 전무 도장까지 수많은 결제를 거쳐야 비로소 돈이 집행됐어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100m 달리기에서 출발 총성이 울렸어요. 그런데 일본 선수는 뛰질 않습니다. 옆에 서 있는 부장님한테 달려가서 이제 진짜 뛰어도 됩니까? 하고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이 한국 선수는 이미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죠. 한국 기업 오너들이 간다, 투자한다, 한마디로 조단위 결정을 내리는 동안 일본은 서류를 돌리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기술 주기가 1년에서 2년밖에 안 되는 반도체판에서 이 느린 결제 문화는 그 자체로 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99년 NEC와 히타치가 살아남으려고 반도체 부문을 합쳐 엘피다 메모리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쳤으니 강해졌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출신 회사끼리의 파벌 싸움과 비효율에 시달리며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2012년 파산을 신청했고 이듬해 2013년 미국의 마이크론에 약 2천억엔에 인수됩니다. 일본 안에서 독자적으로 디램을 만들던 기반이 사라진 거예요. 낸드 플래시의 원조로 불리던 도시바의 운명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대규모 회계 부정이 터졌고 미국 원전 자회사에서 천문학적인 손실까지 떠안으면서 그룹 전체가 흔들렸어요. 결국 유일한 알짜였던 메모리 사업을 팔아야 했습니다. 2018년 미국 베인캐피털이 주도하고 애플, 델, 그리고 한국의 SK 하이닉스까지 참여한 컨소시엄에 약 180억 달러에 넘어갔죠. 이때 SK 하이닉스가 넣은 돈만 약 4조 원 규모였습니다. 기술 유출을 우려해 매각을 반대하던 일본 정부조차 그룹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눈물을 머금고 승인해야 했어요. 여기서 정말 뼈아픈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함정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게 없어요. 한쪽에선 삼성전자가 수율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과감하게 대량 생산을 밀어붙여 높은 이익률을 챙기던 시절, 다른 쪽 일본 엘피다는 수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도 이익은 겨우 몇 %에 머물다 결국 파산했습니다. 완벽한 물건을 만드는 것과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제때 파는 것,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한때 세계의 절반을 쥐었던 제국이 이렇게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 왕좌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놀랍게도 처음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던 어느 부서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5년 무렵 SK 하이닉스 안에는 사내에서 그리 인기 없는 부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HBM. 우리말로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걸 개발하는 팀이었어요. 이 팀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돈만 잡아먹는 과학실험 아니냐는 조롱까지 나왔다고 해요. HBM이 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반도체 칩은 땅바닥에 평평하게 넓게 까는 단층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HBM은 이 칩을 위로 여러 층 쌓아 올린 고층 건물이에요. 그리고 층과 층 사이에 수천 개의 초고속 통로를 뚫어서 데이터가 위아래로 번개처럼 오가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통로가 머리카락보다 가늘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만 어긋나도 건물 전체가 통째로 불량품이 됩니다. 그러니 돈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만들기는 지옥처럼 어려웠던 거죠. 이걸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AI 때문입니다. AI 연산의 핵심은 GPU라는 계산 담당 반도체인데 이 GPU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못 갖다 주면 병목이 생겨요. 아무리 빠른 요리사가 있어도 재료를 나르는 사람이 느리면 주방이 멈추는 것과 같죠. HBM은 이 재료 나르는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메모리예요. GPU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지연 없이 넘겨주는
말하자면 AI의 심장 옆에 붙은 대동맥 같은 부품입니다. 문제는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칩을 높이 쌓으면 열 때문에 살짝 휘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잡는 게 관건이었어요. SK 하이닉스 개발팀은 수천 장의 웨이퍼를 깨뜨려가며 칩 사이에 특수한 소재를 부어 넣어 열도 잡고 접합도 단단히 하는 독자 공법을 만들어냅니다. 끝이 안 보이는 적자 속에서도 경영진은 세상을 바꿀 기술이니 계속 가자며 연구진을 붙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개발 도중 수율 확보가 너무 어려워서 사업을 접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같은 시기 업계 1위 삼성전자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거든요. 2019년 메모리 시장이 침체기에 빠지자 삼성 쪽에서는 HBM은 매출 비중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관련 조직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인력들을 일반 D램 개발 쪽으로 돌린 거예요. 당장의 실적표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을 겁니다. 돈 안 되는 부서를 정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곧 닥쳐올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못 본 결정이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 삼성의 결정권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눈앞에 적자가 뻔히 보이는 부서를 언제 올지 모를 미래 하나만 믿고 끝까지 안고 갈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갈림길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운명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엔비디아, 그 회사의 젠슨 왕 CEO가 자사 AI용 GPU에 넣을 초고속 메모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 반도체 회사가 응시했죠. 그런데 이 시험은 필기가 아니라 실기였어요. 쌓아 올려도 열 안 나고 안 휘는 HBM.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 나와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실기를 그 시점에 안정적으로 통과한 곳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이 잠시 발을 뺀 사이 벼랑 끝에서 버티며 독자 공법을 완성해둔 그 팀이 경쟁사들이 내놓지 못한 열 관리 해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들어갈 HBM 공급권을 거머쥡니다. 여기서 잠깐, 이 계약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 업계에서는 이때 HBM의 값이 일반 D램보다 몇 배나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약 단가는 회사 기밀이라 특정 숫자로 못 받긴 어렵지만 요점은 이겁니다. 그동안 돈 먹는 하마라며 천대받던 그 부서가 갑자기 회사에서 가장 비싼 값을 받는 물건을 만드는 부서로 뒤바뀐 거예요. 그 결과가 숫자로 나왔습니다. 2024년 SK 하이닉스는 연간 매출 66조 원, 영업이익 23조 원을 넘겼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5%예요. 특히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8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익률이 41%에 달했습니다. 이 41%라는 숫자,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환산해 볼게요. 물건을 100원어치 팔면 그중 41원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웬만한 장사에서 이익률 10%만 나와도 잘한다고 하는데 그 4배예요. 또 다르게 볼까요? 4분기 석 달 만에 번 영업이익 8조 원은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16,000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석 달 만에요. 이걸 시간으로 쪼개보면 하루에 약 900억 원 가까이 벌어들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냐? 바로 이 시기 SK 하이닉스의 성적이 회사 전체 규모로 보면 삼성전자를 앞서는 국면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부문만 이긴 게 아니라 회사 대 회사로 견줘볼 만한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때 돈 먹는 하마라 조롱받던 팀이 이제는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예요. 시장에서는 뒤늦게 HBM에 뛰어든 삼성을 향해 뼈 있는 별명까지 붙였다고 하죠. 2019년의 그 결정, 매출 비중이 작으니 정리하자 던 그 한 번의 판단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잔혹한 성적표로 돌아온 겁니다. 물론 삼성이 여기서 주저앉을 회사는 아니에요. 차세대 HBM에서 설계를 바꿔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이 승부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하드웨어 패권의 향방이 갈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지금은 어느 한쪽이 완승했다기보다 겨루는 판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AI의 두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두뇌도 피가 안 돌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두뇌에 피를 돌리는 이야기, 바로 전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전기가 끊기면 그냥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들이 삼키는 전기의 양이 상상을 초월해요. 문제는 그 전기를 실어 나를 혈관이 미국에서는 이미 낡을 대로 낡았다는 겁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송전망의 약 70%가 설치된 지 25년이 넘은 노후 설비예요. 대형 변압기의 평균 나이는 40년을 넘겼습니다. 전기 수요는 폭발하는데 그 전기를 보내줄 핏줄이 다 녹슬어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변압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짚고 갈게요. 전기를 먼 곳까지 보낼 때는 전압을 확 높여서 보내야 손실이 줄어듭니다. 물을 멀리 보낼 때 가느다란 호스보다 굵은 관으로 세게 밀어야 덜 새는 것과 비슷해요. 특히 한국이 강한 765kV급 초고압 기술은 기존에 많이 쓰던 345kV보다 송전 과정의 손실을 크게 줄여줍니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거리를 보낼 때 손실이 345kV의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시설에는 이런 초고압 변압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미국은 제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국의 전력기기 회사들 앞에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이른바 K변압기 회사들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아직 만들어 넘기지도 않았는데 이미 계약된 일감이 합쳐서 2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몇 년 뒤까지 공장 일감이 이미 꽉 찬 거예요. 말 그대로 만들어만 놓으면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 열린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단순히 가격이 싸서가 아니에요. 이 시장에서 고객이 가장 중시하는 건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넘기느냐입니다. 한국 회사들은 그 신뢰를 오래 쌓아왔어요. 게다가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변압기를 전력망에서 밀어내면서 대량으로 고품질을 뽑아낼 수 있는 대안이 크게 좁혀졌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여기에 미리 대응해 엘라베마, 테네시 같은 미국 현지에 공장까지 지으며 보조금과 시장을 동시에 잡았어요.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 2025년 연간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48% 넘게 뛴 숫자예요. 미국발 수주 비중이 이미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때 고리타분한 굴뚝 산업이라 무시받던 변압기 회사가 AI 시대에 진짜 실세로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전기를 보내려면 애초에 그 전기를 만들 발전소가 있어야죠. 여기서 요즘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소형 모듈 원전, 줄여서 SMR입니다.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작게 줄여 공장에서 부품처럼 찍어내고 현장에서 레고 조립하듯 맞추는 차세대 원전이에요. 그런데 이 원전을 미국이 스스로 짓다가 크게 대인 사건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 3호기와 4호기예요.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새로 짓는 대형 원전이었는데 2009년 착공 당시 예산이 14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배관을 용접할 사람이, 철골 구조물을 조립할 숙련공이 없었어요. 재작업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공사가 6년에서 7년이나 밀렸고 3호기는 2023년, 4호기는 2024년에야 겨우 가동에 들어갑니다. 최종 비용은 당초 예산의 2배를 훌쩍 넘겨 300억 달러대 중후반까지 치솟았어요. 세계에서 손꼽히게 비싼 원전이 탄생한 겁니다. 이 사건이 뼈아프게 드러낸 게 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거대한 실물을 제때 지을 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1980년대에 미국 국내 총생산의 20%가 넘던 제조업 비중이 지금은 10%대 초반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용접공, 배관공, 대형 설비 기술자 같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사실상 사라진 거예요.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걸 실제로 깎고 용접하고 조립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라는 냉혹한 현실이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를 기억해 두세요. 코드는 복사돼도 손으로 쌓아 올린 실물은 복사가 안 된다. 이게 지금 정확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17,000톤짜리 단조 프레스가 돌아가고 있어요. 높이 29m, 너비 9m, 성인 남성 24만 명이 동시에 짓누르는 힘으로 쇳덩어리를 빚어내는 괴물 같은 기계입니다. 연간 8만 톤의 단조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이건 중형차 5만 대 무게에 맞먹는 양이에요. 원자로의 심장인 압력 용기라는 부품은 거대한 쇳덩이를 이음새 없이 통째로 찍어내야 합니다.
조각을 이어 붙이면 고압과 방사선 환경에서 그 이음새가 깨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째로 찍어낼 수 있는 대형 단조 능력을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사실상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미국의 차세대 원전 회사들이 어디로 달려오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를 비롯한 미국 원전 기업들이 핵심 부품을 만들려고 할 때 중국을 제외하면 손에 꼽을 만한 대안이 바로 이 두산 창원 공장인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애플이 아무리 멋진 아이폰을 설계해도 그걸 실제로 찍어낼 대만 TSMC 공장이 없으면 그 설계도는 그림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원전 회사가 아무리 혁신적인 원자로를 설계해도 창원에 17,000톤 프레스가 없으면 쇳덩이 하나 못 만들어요. 한국이 AI 메모리에 이어 원전의 공장 역할까지 쥐게 된 겁니다. 실제로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전 프로젝트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 주기기를 HD 현대가 원자로 용기를 맡고 있고요. SK와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테라파워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이 대주주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한국 수력 원자력까지 합류하면서 설계는 미국 자본과 제조는 한국이라는 동맹이 짜였어요. 이 힘으로 테라파워는 미국에서 오랜만에 상업용 원전 건설 허가를 받아내고 와이오밍주에 실증로를 지어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코드 한 줄은 이메일로 지구 반대편에 1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24만 명이 짓누르는 힘으로 찍어낸 원자로 부품은 절대 택배로 못 만듭니다. 소프트웨어는 복사됩니다. 그런데 쇳덩이는 복사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지금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으면 한국의 미래가 온통 장밋빛 같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튼튼해 보이는 두 개도 실금은 있는 법이거든요. 네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정책 리스크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흔들릴 수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은 이전 정부의 보조금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서 한국 두 회사의 처지가 갈립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보조금 계약을 확정지은 반면 삼성전자는 6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아직 예비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확정과 예비, 이 한 끗 차이가 앞으로 수조 원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사람 문제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위협이에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한국의 진짜 힘은 손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그런데 그 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겹쳐 있어요. 지금 창원 공장의 프레스를 돌리고 연구소를 채우는 사람들이 은퇴한 뒤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제조 강국의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기계는 사올 수 있어도 그 기계를 다룰 숙련된 손은 하루아침에 못 만들어요. 셋째, 원천 기술의 종속입니다. 한국이 HBM을 만들고 원자로 부품을 찍어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GPU의 핵심 설계도, 원자로의 기본 도면은 여전히 미국 회사가 쥐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은 지금 세계 최고의 만드는 나라이지 아직 모든 걸 설계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남의 설계도를 가장 잘 구현하는 능력과 그 설계도 자체를 소유하는 능력은 다른 차원의 힘이거든요. 넷째, 경쟁국의 추격입니다. 일본은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통해 최첨단 반도체 부활을 노리고 있고 미국도 보조금을 쏟아부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늘리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가진 전략적 가치가 영원히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독점이 10년 뒤에도 독점일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다시 처음에 그 주문서로 돌아가 볼게요. 미국의 어느 회사가 변압기를 주문하고 5년을 기다려야 했던 그 서류 말입니다. 이제 그 5년이라는 숫자가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5년은 미국이 물건을 못 만드는 무능의 시간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손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그 몇 안 되는 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죠. 일본은 완벽주의라는 함정에 빠져 시장을 잃었고 미국은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느라 물건 만드는 손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17,000톤 프레스를 묵묵히 돌리고 돈 먹는 하마라 조롱받던 HBM의 암흑기를 견뎌내며 전 세계에서 손에 꼽게 모든 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2024년 말 미국 상무부가 SK하이닉스의 보조금과 대출을 최종 확정하고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에 AI 메모리 공장까지 짓는 것도
이 흐름의 한 장면입니다. 왜 젠슨 황이 한국을 찾고 빌 게이츠가 한국 기업과 손을 잡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한국이 아니면 AI 시대의 몸통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복사할 수 있어요. 코드 한 줄은 하룻밤이면 씁니다. 그런데 24만 명의 힘으로 찍어낸 원자로 부품, 영하 160도를 견디는 특수 탱크, 수천 장의 웨이퍼를 깨가며 10년에 걸쳐 쌓은 공정 노하우, 이건 복사가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부어도 시간을 접을 수는 없거든요. 바로 이 시간의 격차가 한국이 가진 가장 두꺼운 방패입니다. 남이 따라오려면 10년이 걸리는 노하우. 그게 진짜 힘이에요.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 2015년 SK하이닉스마저 그 부서를 접었다면 어땠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오늘날의 AI 붐이 몇 년쯤 늦춰졌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고 해요. 수익성 논리에 맞서 묵묵히 웨이퍼를 깨가며 실패를 끌어안았던 그 엔지니어들의 긴 암흑기가 어쩌면 지금 전 인류의 AI 시대를 앞당긴 셈인 겁니다. 결국 AI 시대의 진짜 권력은 화려한 코드를 짜는 손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철을 깎고 전기를 보내고 배를 띄우는 손, 그 묵직하고 투박한 손에도 있었던 겁니다. 포브스가 한국을 새로운 초강대국이라 불렀다는 그 표현이 그저 빈말은 아니었던 셈이죠. 물론 앞서 짚은 것처럼 이 방패에도 금은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줄고 원천 기술은 아직 남의 것이고 경쟁국은 뒤쫓아오고 있어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 기회를 지켜낼 수 있느냐? 그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세대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AI 시대,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일까요? 원전일까요? 조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또 다른 무기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